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블랙리스트의 헌법적인 이제 죄책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헌법적 관점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죄라고 하는 관점, 또 어떤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요즘 이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내지는 구속 적부심과 관련해서 신문 보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사실은 헌법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하거나 형법 같은 경우에는 또는 헌법상의 이런 권리들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던 법원이 유독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권력을 잘못 행사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헌법 원칙을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잘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이라고 하는 관점, 헌법도 법의 일종이긴 합니다만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하고 좀 다른 맥락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이게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언론을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마치 박근혜와 김기춘, 조윤선으로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형법상의 법률이라든지 관련된 법률만으로 보게 되면 그 죄와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없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틀로 봐야지만 이 전체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그런 재판도 물론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한번 읽어보셨나요? 헌법 전문입니다. 그냥 대강 보시면 돼요. 우리의 역사, 저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은 늘 부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오남용하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해 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3.1운동이라든지 4.19 민주 이념 내지는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국가 폭력 내지는 국가 범죄에 맞섰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여기에 이렇게 우리는 기입을 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불법적인 권력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헌법에 설령 열거가 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그러한 권리는 정말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또 우리 스스로가 주권자로서 약속을 한 것이고 헌법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의 약속을 민주시민으로서의 약속을 국가 권력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자본 권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순하게 밋밋하게 읽으면 모든 국민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라고 읽어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라고 읽어도 되고 모든 우리 모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지는 권력의 기관에 대해서 이런 요청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헌법은 명시적으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왜 이제 검열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블랙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검열보다도 더 나쁜 질이 안 좋은 이제 그런 국가 폭력 내지는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검열이 헌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조항들이 많지 않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이켜 반성하면서 검열만큼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 활동 내지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의해서 약속된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리스트는 이거보다 더 국가가 폭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의 자유에 대해서 검열은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의 자유보다도 더 강하게 보장하는 그런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검열은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또 문화에 관련된 이제 조항을 두고 있어서 단순히 좀 표현은 좀 오래된 표현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문화적인,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전통문화나 민족문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들의 문화적인 영역에 대해서 국가는 충분히 그런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열 문제 내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헌법 조문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열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시죠? 미리 그죠? 내용물을 제출받아서 그것이 어쨌든 그것이 공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그래서 사전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검열의 개념이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또는 뭐 사후에라도 지나치게 엄하게 뭐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이후에, 그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예술 내지는 표현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칠링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냉각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일종의 자기 검열 기제를 계속 어쨌든 생산해내도록 어쨌든 내면화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은 헌법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헌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정부나 뭐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죽지 말고 기본권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그런 표현을 마음껏 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의 기본권의 본래적인 의미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기본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또한 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검열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식은 전통적인 방식인 거고요. 물론 과거 같은 전통적인 방식도 금지가 됐지만 사실은 뭐 권력은 늘 다양하게 또 변화를 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뭐 대본을 미리 제출하고 거기에 빨간 줄을 긋는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이런 그것들도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것들도 다 넓은 의미에서는 검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법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혀놓는 거죠. 옛날에 써먹던 뭐 기계든 어떤 물건이든 제대로 사회가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써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가 변하면 헌법도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식으로 계속 변화해서 그것이 이제 헌법의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틀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독재 시대라고 한다면 검열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고 이걸 금지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민주화된 민주공화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검열이 아니라 이런 것 등등이 다 어떤 분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영을 하고 공연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방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설령 아까 37조 1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불법적으로 제한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넓은 관점으로 확장을 해서 어쨌든 국가 권력이 그 방해를 하는 일체 행위들을 다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행위로 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뭐 예술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저 같은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국가적인 지원에 있어서의 공모를 하게 되고 심사를 하게 되고 지원을 결정하게 되고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누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심사하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런 그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국가에 의해서 자칫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검열의 다른 형식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는 마치 어쨌든 이런 그 경쟁 형식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형식적으로 뭔가 제3자가 심사를 하면 그건 당연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그것을 국가는 심사할 권한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런 문화적인 어떤 표현 행위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단번에 답은 나오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는 이제 각종 위원회들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내지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관여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계속 논의를 해서 풀어가야지만 이른바 밀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들 결과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자유로운 표현들을 제약을 하려는 권력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이고 권력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겠습니다. 불온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뭐 더 심하게 나가게 되면 뭐 종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좌판이 이런 이제 말들을 넣게 되는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 불온이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불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불온하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불온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영역들이 권력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이 아니라 내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라고 하죠. 무조건 복종하는. 그래서 왜 어느 고위 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라고 했을 때 개 돼지에게도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자료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이제 세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입장에서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주를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을 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양의 송정탑에 있는 주민들에게 세뇌를 받아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한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라든지 뭐 유모 장관의 경우 같은 경우들이 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들의 인격을 부인하는 거죠. 그 의미는 당신은 그걸 혼자 생각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걸 이제 끊임없이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이제 북한하고 연결 짓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 우리의 지배자들이었던 것이고 권력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불호는 우리의 어쨌든 헌정사적 관점에서 보면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호는 오히려 헌법의 정신이자 헌법의 이념인 거죠. 끊임없이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3.1운동이 그랬고 4.19 혁명도 기존의 통치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불온한 것이었고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온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열하고 통제하는 어떤 검열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권은 물론이고 가장 이러한 기본권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주권자 국민의 주권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민주 시민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한 거고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그런데 막상 그 재판 과정을 이렇게 신문을 보시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권력자들이 권력기관의 어쨌든 여러 가지 조직적인 어쨌든 이런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런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법률에서는 물론 내란, 외환 등등의 일부 제외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국가 범죄나 국가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헌법적인 말을 쓰는 것은 그것은 헌법의 틀 안에서 볼 때만 그것이 얼마만큼 나쁜 국가 범죄, 국가 폭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의미겠습니다. 예, 이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썼던 학문에 대해서 썼던 말인데요.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든 예술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그죠? 자유롭다는 자격만으로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에 이제 기초해야 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의 규정 중에서 개인들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심, 그다음에 예술, 종교.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예술이고, 무엇이 양심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 개개인들이 알아서 내가 이것을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술이 되는 것이고 헌법은 당연히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만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가들인 거고 예술의 자유의 내용 중엔 또 예술가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보장의 의미 아까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예술을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국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국가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선심 쓰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그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마치 보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필요한 생활이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우리 공동체를 함께 운영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려라든지 시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헌법과 맞지 않은 것이겠고요.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리로서 그래서 헌법이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개개인들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것들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이럴 것이 없고 당당하게 어쨌든 국가 내지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논의를 통해서 공론의 장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을 장이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검열과 이제 블랙리스트의 문제가 이제 이런 어쨌든 헌법의 본질에 이제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블랙리스트는 용어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주로 요주의 인물들을 이제 담은 명부겠고요. 주로 이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용되던 것이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본질은 아까 검열은 표현물 자체를 일단 대상으로 삼는 것이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이제 표현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블랙리스트 자체는 리스트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체를 겨냥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권력이 사람들을 사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주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면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몇 마디 말을 했다는 것 행동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규정해 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배제해 버리는 것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그런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설령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점에서 보면 꼭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공화국을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의 주체는 국가 권력인데 정확하게는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 그 공무원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또 알지도 못하는 비밀리에 그런 것들이 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이제 중대한 범죄인지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가 헌법 연구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등급화되고 분류화되고 또 필요하다면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한국 전쟁 당시에
과거에 뭐 일제 시대부터 있어왔던 이제 불온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고 사상, 양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규정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소에 몰아놓고 A, B, C로 분류를 하게 되고 재판 없이 일정한 사람들은 처형하게 됐었던. 물론 지금 같은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꼭 그것이 생명을 직접 잃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죠? 얼마 전에 그렇게 지원을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국가폭력은 블랙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집행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과 내용은 그것을 작성하는 방식과 내용만큼 자의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통제불능의 권력이 되어버린 거죠. 그 통제불능의 권력은 결국은 범죄 집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고요. 폭력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랫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제 사상의 전향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상 전향하면 이제 장기수들처럼 이렇게 가둬두고 고문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들을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기검열 체계를 이제 가동시키도록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내면화시키게 되고 이런 말을 해도 될까? 괜히 이렇게 했다가 뭐 실질적으로 뭐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공연하는 데 휩쓸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에서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방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권력은 통제하기가 용이한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함부로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개별화된 상황에서는 권력은 개별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사회체제 아래에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먹고 사는데 이렇게 목매게 만들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엄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져야 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 잘 듣는 아까 신민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기제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거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히 문화예술계에 이런 식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은 어쨌든 전체주의 국가, 나치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실은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피해자는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당사자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예 거기에 그 자체를 거부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책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폭력을 동원한 체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국가기관의 문제만도 아니었고요. 한 국가기관에 있는 몇몇 공무원들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내지는 아까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리고 그 권력 체계에 들어가서 뭔가 그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법 체계들은 그걸 개별적인 행위로 쪼개서 보다 보니까 이걸 전체에 대한 어쨌든 그 인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관점은 결국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밖에는 접근할 수 없다. 제가 헌법 연구자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겠고요. 그래서 그 죄책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어떤 책임으로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은 이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박근혜 체제가 이뤄낸 그 행한 헌정 파괴라고 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을 동원하기도 했고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고 또 법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동원한 이런 결과인데 그 책임은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한정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국가 체제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괴물이 저지른 범죄를 사실은 몇몇 사람이 한정된 되게 느슨한 지금 법으로 지금 책임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만큼은 끊임없는 주권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사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지지를 얻었지만 그 이전에 상당수의 사건들에 있어서는 과연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줬는지 또 엄격하게 사실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 헌법 재판권을 활용해서 통제를 했는지는 한번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것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부처 내지는 몇몇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법원, 검찰, 경찰, 군대까지 동원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 폭력을 행사할 때는 각각이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책임을 질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국가정보원 정보원대로. 그러면서 이른바 셀프 개혁을 통해서 기존에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려는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 그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어쨌든 권력자가 충성을 요구하게 되면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체제에 순응하게 되고 거기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그것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죄책을 정확하게 묻고 그걸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또 다시 그것들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도 2차적인 국가범죄로 봐야 되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정에 아직 당장 세울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밝히고 말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이제 무죄 판결에 있어서 1심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재승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최고 권력자는 눈빛으로 내지는 한마디 말로써 이런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든지 배제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최고 권력자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게 그 권력의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엄정하게 그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권자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정책 일부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교체를 해나가는 것이긴 한데 그렇지만 문제는 그 정책이 인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민주공화국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헌법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인 거고 이거는 1심 재판부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긴 썼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법 조항에 매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집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기존 법률로서는 죄책을 다 물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단지 제가 제 뜻에 의해서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죠. ICC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대량 학살을 하거나 했던 사람들을 이제 법정에 세우는 것이긴 한데요. 물론 블랙리스트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 뭐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상정하고 그 집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그런 인도에 반하는 이제 그런 범죄라는 거죠. 이 휴머니티라는 게 결국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이제 그런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뭐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제 사회에서 권력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행위들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내법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박근혜와 그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자들이 행한 것은 반헌법적인 범죄인 것이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우리가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의 이제 동방판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또는 규정을 하기도 했던 것인 거고요. 또 뭐 정권이 뭐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이 아니라도 어느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뭐 진보적인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진보적 정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에 의해서 표적을 삼아서 정책을 펼친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박해가 되는 것이고 인도에 관한 범죄인 거고 헌법을 위반한 범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은 민주 시민의 법인 거고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들을 어떤 죄를 우리가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 의식과 우리의 존재 형태를 아까 말한 우리가 신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 시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건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함께 우리의 또한 책임이 어떤 것이고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걸 그렇지 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배당하는 존재로서의 신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걸 것이겠고요. 또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헌법적 죄로 인식한 사람들의 판단을 어쨌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중에서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까 이제 검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인 잣대가 아니라 민주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권력자들의 행위의 어떤 불법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점점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가 발전해온 결과인 거죠. 지금이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의식만큼은 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예민한 감각으로 이 권력자들의 행위가 과연 헌법에 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법으로 이것을 죄책을 묻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권력에 대해서 죄책을 물어야지만 다시는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다 면책이 된다,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팽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의 재판에 맡겨놓거나 법률적으로만 풀기는 어려운 것이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인류에서도 그렇고 우리 헌정사회에서도 확인했는데 읽어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피해자 권리 장전에 보면 대량의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어떤 정의를 구현해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주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옛날에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묻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로 갈 수가 없는 거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비슷합니다.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그다음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재활 조치,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그 관련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인권에 대한 교육, 주권자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양식으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그런 양식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런 어쨌든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마찬가지의 논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더 보셔야 될 것은 민주시민, 뭐 국민이라고 해도 좋고 민주시민이라고 해도 좋고 주권적 국민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그죠? 대한민국의 정부가 내지는 국가 권력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제 죄책을 물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 국가 아니면 아직도 21세기에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 평판이라든지 뭐 부끄러움이라든지 수치심이라는 것이 그대로 옮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걸 단순히 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몫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건 아니겠고요. 우리가 그럼 향후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이제 개헌 논의가 있는데 헌법은 조문으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단순히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동료로서의 관계, 민주 시민들 간의 동료로서의 관계,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헌법 침해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같이 연대해서 맞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국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체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이제 한 나라의 국가 체제를 바꿔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행기 정의, 과거를 청산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 내지는 사회의 체제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뼈저리게 그런 것들을 한번 각성하고 우리의 실천을 계속적으로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서로 간에 북돋우는 이제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을 때 우리는 알지 못했고 또는 그걸 어느 정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관했지만 지금에라도 나중이지만 커밍아웃을 해서 과거에 그 권력자들을 지지 않고 그들을 비판을 해내야 될 거고요. 또 그 직접적인 피해자와 동료들이 사찰받고 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 그리고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일체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하겠다는 약속들을 서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 헌법을 써나가는 이제 과정인 것이었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촛불 집회였던 것인데, 촛불 집회의 이제 그때의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문제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회를 통해서만 꼭 확인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공적인 발언, 다양한 자리에서의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이, 그러니까 꼭 광화문에 나가야지 촛불 집회의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 꼭 그것은 또 문화예술계의 어쨌든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어쨌든 이 나라에서 헬조선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참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일 거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사고 방식조차도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식으로 자꾸 바꿔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지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더 엄정하게 법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약속, 내지는 내가 정말 그 피해자들에게 좀 전에 커밍아웃 해야 되겠다는 그 약속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말만으로는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함께 민주적으로 정치적으로 함께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그냥 가해자들을 단순하게 그냥 잊자, 아니면 앞으로 잘하겠다. 권력자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과거는 잊어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지만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어쨌든
이런 것이 반인류적인 것인 거잖아요. 인간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의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쨌든 진행해 가면서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하고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의 마지막인데요. 헌법 공부만 한 번 더 역사 공부까지 하겠습니다. 48년 헌법, 해방 이후에 만드는 헌법에 보면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자는 조항을 만들었고요. 60년 4.19 혁명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까지 두고 공민권을 제한하거나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형사상 내지는 행정상의 처리를 하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헌법이 취하는 하나의 태도인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2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회도 아니면서 각종 악법을 양산해냈고 그것들을 그대로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 부칙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부칙을 만들었고요. 당연히 72년 비상국무회의라고 하는 집행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었던 시기죠. 마찬가지로 그때 만든 법률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부칙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계속 악은 악을 낳는 법인 거죠. 80년 신군부 쿠데타도 마찬가지. 국가보위법회의가 만들고 거기서 만든 법률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87년 민주화회에서 만드는 헌법인 거잖아요. 이런 조항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촛불을 통해서 계승해서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헌법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다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쨌든 방법들인데 다 보시면 과거의 잘못을 밝혀야 된다.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피해자들에게 대책을 물어야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똑같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 아까 그 부칙에 있었던 것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쿠데타의 기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해방이든 혁명이든 일으켰던 그 우리들의 경우에서는 과거의 잘잘못을 반드시 교정하려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아까 확인하셨던 대로의 헌법 전문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헌법 1조, 10조, 37조의 조항들입니다. 이미 원칙은 충분히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약속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뭐 이런 식의 부칙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헌법적 관점을 두고 이 원칙들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부칙을 통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에서 이 원칙이 살아있는 원칙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에 있는 헌법을 설령 계속 고쳐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헌법에서 한 약속은 잊지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관점에서 이런 사태, 비단 이 사태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촛불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광장에 모이는 그런 집회도 있지만 끊임없이 공론의 장에서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뭐 반드시 옳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어쨌든 재판이 아닌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체부의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그런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더 확장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성찰해 나가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얘기를 하는 장들이 좀 더 확장돼서 열렸으면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